육개장을 먹으면 안 돼요. 파출부의 어린아들은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엎었습니다. 회장님의 식사 시간에 무슨 이유로 가난한 어린아들은 밥상을 엎었을까?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대한민국 굴지의 XX그룹 본가 식당을 뒤흔들었습니다. 붉은 육개장 국물이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으로 사방팔방 튀어올랐고 잘 익은 깍두기가 회장님의 300만 원짜리 맞춤 양복바지 위로 처참하게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끔찍한 침묵이 100평 남짓한 다이닝룸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천하의 박 회장, 대통령 앞에서도 다리를 꼬고 앉는다는 그 서슬퍼런 재벌 총수의 밥상을, 그것도 칠순 생일잔치상을 엎어버린 범인은 고작 10살짜리 꼬마였습니다. 바로 이 집 파출부 김 여사의 아들 민호였습니다. 경악에 찬 사람들의 시선이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아이의 작은 두 손은 밥상을 밀어내느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헐떡이는 좁은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으면서도 무언가 결단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한 그 눈빛. 그 눈은 박 회장의 얼굴이 아닌 회장님의 바로 뒤편에 서 있는 한 남자 최전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네 이놈. 어디라고 감히.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비서실장의 고함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정신이 든 파출부 김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자식이 미쳤나 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는 엎어진 음식물 위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튀어오른 국물이 어머니의 낡은 블라우스에 얼룩을 남겼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상황이 꿈이기를,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이 대역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공포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변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등에는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가 자신의 식사를 방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감히 밥상을 엎다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도전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경호원, 당장 이 쥐새끼 같은 것들을 끌어내.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려.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문 밖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칠게 김 여사의 팔을 낚아챘고 다른 한 명은 민호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발버둥 치는 민호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살려달라는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드시면 안 돼요. 그거 드시면 죽어요. 냄새가 났단 말이에요. 그 순간 회장님의 뒤에 서 있던 최 전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민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 전무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회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고정하십시오. 혈압 오르십니다. 저 천한 것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저 관심 한번 받아보려고 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어서 내보내겠습니다. 최 전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경호원들에게 어서 아이를 입 막음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아저씨가 넣었잖아. 아저씨가 회장님 국에 하얀 가루 넣는 거 내가 봤어. 민호가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끌려나가던 김 여사마저 멈칫하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순간 최 전무에게 쏠렸습니다. 최 전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헛소리를. 내가 내 삼촌이자 회장님 식사에 뭘 넣는단 말이냐. 어린 놈이 거짓말까지 아주 능수능란하구나. 썩 끌어내지 못해.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의 손을 물어뜯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아몬드 냄새요. 국에서 쓴 아몬드 냄새가 났어요. 그건 먹는 냄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몬드 냄새.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박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끓인 육개장에서 아몬드 냄새가 난다니. 박 회장은 평소 미식가로 유명했고 예민한 후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양념이 강한 육개장 냄새에 가려져 자신은 느끼지 못했지만 쓴 아몬드 냄새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음식의 향이 아닌 독국물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인 청산가리의 냄새와 유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깐, 멈춰라. 박 회장의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가 식당을 갈랐습니다. 경호원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민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엎어진 밥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붉은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식탁보. 그리고 그 옆에 나뒹구는 자신의 국그릇.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바닥에 쏟아진 국물 웅덩이를 가리켰습니다. 최전무. 네. 네, 회장님. 내가 한번 먹어보아라. 최전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바닥에 떨어진 걸 어떻게 먹습니까? 더럽게. 더러워. 내 목숨을 구하려고 한 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는데 더러운 게 문제냐? 아니면 정말로 이국에 내가 뭘 탁이라도 한 게냐? 박 회장의 눈은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70평생 산전수전 다 겪으며 기업을 일궈온 노인의 직감은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최 전무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가사 도우미들도 경호원들도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던 김 여사와 민호도 숨을 죽이고 최 전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못 먹나? 내 조카 최 전무가 평소에 그렇게 내 건강을 챙기지 않았나? 몸에 좋은 거라면 바닥에 떨어진 흙이라도 주워 먹겠다던 자네가 왜 망설이지? 최 전무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웃어보려 했지만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의심하시니 제가 증명해 보이지요. 그는 쭈뼛거리며 바닥에 쏟아진 국물 쪽으로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웠습니다. 숟가락도 없이 그는 손가락을 국물에 가져다 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호가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요. 아저씨도 죽어요. 민호의 외침은 순수한 생명 존중이었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쫓아내려던 나쁜 아저씨였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볼 수는 없었던 어린아이의 본능. 그 순수한 외침이 역설적으로 최 전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말에 움찔하며 손을 거두는 최 전무의 모습은 누가 봐도 국에 독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콱 내리찍었습니다. 김 실장, 당장 이 국물 수거해. 경찰 부르고 국과수의 성분 분석 의뢰해. 그리고 최 전무 저놈 당장 잡아.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의 타겟이 민호에게서 최 전무로 바뀌었습니다. 최 전무는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며 발악했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저 거지 같은 꼬맹이가 꾸민 짓이에요. 회장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덩치 큰 경호원들이 그를 제압하여 바닥에 꿀렸습니다. 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믿었던 혈육의 배신. 그 충격으로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조그만 손이 박 회장의 떨리는 손등 위에 살포시 올려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민호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소리치고 밥상을 엎었던 그 아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재벌 회장을 그저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 박 회장은 난생 처음으로 타인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손은 밥상을 엎느라 벌겋게 부어 있었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국과수 검사 결과 국에서는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과 특수 화학물이 검출되었습니다. 냄새가 거의 없는 신종 독극물이었지만 민호의 말대로 아주 미세하게 쓴 아몬드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이라면 절대 맡을 수 없는, 개보다 더 예민한 후각을 가진 사람만이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최 전무는 회장의 유산을 노리고 오랫동안 계획해온 범죄였음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을 쫓아 살았지만 정작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것은 수천억의 돈도 수많은 비서들도 아닌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 비쩍 마른 파출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아이, 민호라고 했나? 그 아이와 어미를 내 방으로 오라고 해라. 며칠 뒤 태어난 박 회장의 서재문이 열리고 김 여사와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 안가득한 책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휠체어를 돌려 그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고맙다. 네. 내가 나를 살렸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쯤 저승에서 억울해 울고 있었겠지. 박 회장은 김 여사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호의 대학 졸업까지의 전액 장학증서와 김 여사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맨션의 문서 그리고 XX그룹의 계열사 매장 운영권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아니다. 자격은 차고도 넘친다. 그리고 민호야. 내 할아버지. 너는 코가 아주 좋더구나. 그 능력 썩히기 아깝다. 나중에 크면 내 회사로 오거라. 내가 너를 내 친손자처럼 키워주마. 민호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두 사람의 운명을 묶는 맹세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년 후 대한민국 재계에는 전설적인 일화가 하나 돌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기막힌 직관으로 회사를 구해내는 젊은 CEO, 강민호 사장의 탄생 비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기만 했을까요? 20년 전 감옥에 간 최 전무에게는 숨겨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신분을 숨긴 채 강민호가 이끄는 기획팀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강민호를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갈고 있던 것입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밥상을 엎었던 10살 꼬마 민호는 대한민국 재계가 주목하는 청년 실업가 강민호 본부장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전폭적인 후원과 지지 아래 민호는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룹의 핵심 부서인 신사업기획본부를 이끄는 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회장님의 총애를 받는 낙하산이 아니었습니다. 특유의 예민한 감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대처하는 능력은 그룹 내에서 신의 한 수라 불리며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XX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할 프리미엄 건강식품 천운단의 최종 시제품 평가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원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민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슈트를 입은 민호는 천천히 제품의 향을 맡았습니다. 다시 하세요. 짧고 단호한 민호의 한마디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개발팀장이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제품은 최고급 약재만 엄선해서 100번의 공정을 거친 완벽한 제품입니다. 성분 분석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차 범위 0.01%도 없는 무결점. 서류상의 숫자는 완벽할지 몰라도 재료의 본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민호가 차가운 눈빛으로 개발팀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이거 햇빛에 3시간 이상 노출된 약재 쓰셨죠? 미세하게 산화된 냄새가 납니다.
당장 먹으면 탈은 안 나겠지만 우리 그룹에 이름을 걸고 나갈 제품은 아닙니다. 전량 폐기하고 원료 수급부터 다시 점검하세요. 민호의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원료 창고의 냉방 시스템 고장으로 약재 일부가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직원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야. 강 본부장 코는 개코보다 더하다니까. 회장님이 왜 양아들처럼 끼고 도는 줄 알겠다니까. 직원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민호는 묵묵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자신을 향한 시선이 존경만 있는 것이 아님을, 시기와 질투 그리고 파출부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기획본부 사무실 구석진 자리에서 누군가가 민호의 뒷모습을 싸늘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력직 수석팀장으로 입사한 김우진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금세 직원들의 인기를 얻은 그는 사실 20년 전 민호 때문에 감옥에 갔던 최 전무의 숨겨진 아들 최동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화병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진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박 회장과 그 냄새 맡는 쥐새끼 같은 강민호다. 내가 반드시 되갚아주겠다. 내 아버지가 잃어버린 모든 것, 이 회사의 주인 자리까지 내가 다 뺏어올 것이다. 그는 신분을 세탁하고 해외 명문대 학위를 딴 뒤 치밀한 계획하에 XX그룹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호를 무너뜨릴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박 회장의 뒷모습은 20년 전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민호가 인기척을 내자 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왔느냐 민호야. 천운단 일은 잘 처리했다고 들었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건강은 좀 어떠세요 회장님?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늙은이 몸뚱이가 다 거기서 거기지. 그나저나 민호야, 이제 슬슬 때가 된 것 같다. 다음 달 주주총회에서 너를 내 후계자로 공식 지명할 생각이다. 민호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습니다. 회장님 가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을 보필하는 것만으로도. 아니야. 내 자식 놈들은 다 글러먹었어. 서로 재산 더 뜯어먹겠다고 소송이나 걸고 있는 놈들에게 내 평생을 바친 회사를 넘겨줄 순 없다. 내가 맡아라.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도 이제 편히 모셔야지. 박 회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는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김우진, 아니 최동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우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기어코 저 천한 파출부 자식에게 회사를 넘기겠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 자리를 뺏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회사 전체를 용서 못해. 절대 그렇게는 안 되지. 우진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비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대포폰을 꺼낸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입니다. 계획을 앞당겨야겠습니다. 네, 이번 천운단 런칭 행사. 그날이 강민호의 제삿날이 될 겁니다. 준비해둔 그것 확실합니까? 냄새도 색깔도 없는 그거 말입니다. 갈등의 불씨는 엉뚱한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 내부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본부장이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지라시였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투서가 감사팀에 접수되었고 민호의 책상 서랍에서는 출처 불명의 돈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본부장님?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쳤을 때 민호는 담담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민호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돈뭉치에 묻어있는 지문이 문제였습니다. 우진이 민호의 결제판을 몰래 조작해
지문을 채취해둔 덕분이었습니다. 회사 게시판은 난리가 났습니다. 역시 근본은 못 속인다. 회장님 믿고 설치더니 꼴 좋다는 악플들이 쏟아졌습니다. 박 회장은 경로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당장 재조사해. 하지만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발작이 잦아졌고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보다 병상에 누운 회장님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밤새 회장님 곁을 지키며 간호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틈타 우진은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천운단 런칭 행사가 열리는 날, 우진은 VIP 시식용 제품을 바꿔치기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쓸 약품은 20년 전 아버지가 실패했던 아몬드 냄새 나는 독극물이 아니었습니다. 현대과학으로 정제된 무색무취의 신경마비제. 섭취 후 1시간 뒤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자연사처럼 보이게 만드는 무서운 약물이었습니다. 타겟은 행사에 참석해 시식을 하게 될 박 회장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죽으면 민호는 보호막을 잃게 되고 리베이트 누명까지 쓴 채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행사 당일 호텔 연회장은 수많은 기자와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감사를 받는 중이었지만 회장님의 간곡한 지시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연단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민호는 의연하게 제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시식 시간. 화려한 조명 아래 박 회장과 주요 내빈들 앞에 특별히 준비된 천운단 세트가 놓였습니다. 우진은 행사장 구석, 어둠 속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먹어라. 어서 먹어. 늙은이는 가고 강민호 너는 살인자 누명을 쓰게 될 거다. 제품 안전 책임자는 바로 너니까. 너의 그 잘난 개코도 이번엔 소용없을걸. 아무 냄새도 안 나니까 말이야.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제품 뚜껑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다가가 회장님을 부축하며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드셔보시죠. 저희 팀이 밤낮으로 준비한 역작입니다. 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만든 거라면 믿고 먹어야지. 박 회장의 숟가락이 검은 액체 위로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형언할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그날처럼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느낌. 냄새는 없었습니다. 색깔도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달랐습니다. 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김의 모양이 미세하게 불규칙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멀리서 자신을 응시하는 한 남자의 시선. 김우진 팀장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 순간 민호의 뇌리에 20년 전 아버지를 살리려던 그 순간이 오버랩되었습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그 외침은 20년 전에 드시지 마세요. 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회장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숟가락에 담긴 액체가 찰랑거렸습니다. 본부장, 왜 그러나? 박 회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거 드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직접 검수하고 승인한 제품 아니냐? 그렇긴 한데.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민호의 말에 우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 자식이 또 설마 알아챈 거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민호가 숟가락을 가져가려던 찰나 우진이 군중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신성한 런칭 행사 망치실 작정입니까? 회장님 건강을 위해 만든 걸 본인이 먼저 드시겠다니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진은 다급하게 분위기를 몰아가려 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팀장, 자네가 왜 나서나? 민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실무 책임자로서 이 행사를 망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리베이트 의혹 때문에 불안하신 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쇼를 해서 동정표를 얻으려는 건 비겁합니다. 우진은 민호의 약점을 공격하며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쇼하는 거 아냐? 자기가 만든 걸 못 먹게 하다니 이상하잖아. 여론이 민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든 채 우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 팀장, 자네 오늘 향수 뿌렸나? 네. 그게 무슨? 아니요, 안 뿌렸습니다. 식품회사 직원이 무슨 향수를 뿌립니까? 그렇지. 그런데 왜 자네한테서 20년 전 우리 집에서 났던 그 낯선 냄새가 날까? 우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냄새? 무슨 냄새?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민호는 사실 냄새를 맡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진의 소매 끝에 묻은 미세한 가루, 그리고 그가 당황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만지는 습관. 그것은 20년 전 최 전무가 거짓말을 할 때 보였던 행동과 똑같았습니다. 민호의 직감이 퍼즐을 맞춘 것입니다. 회장님, 이 제품 지금 여기서 검증해야 합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민호는 망설임 없이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안 돼. 박 회장이 소리치며 민호의 팔을 쳤습니다. 숟가락이 허공을 날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20년 전처럼 또다시 식기는 바닥에 뒹굴었고 내용물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쏟아진 천운단 액체가 카펫에 닿자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지글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독성이 강한 물질이 섬유와 반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에이, 이놈들. 박 회장이 지팡이를 들어 우진을 가리켰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악귀처럼 변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흉기였습니다. 그래, 다 죽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 다 같이 죽자. 우진이 단상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목표는 휠체어에 앉은 박 회장이었습니다. 위험해요. 민호가 몸을 날려 박 회장을 감싸 안았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호의 등에서 붉은 선혈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얀 와이셔츠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호야. 박 회장의 절규가 연 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호는 피를 토하며 바닥으로 쓰러지면서도 박 회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의 의식이 흐릿해져 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빙글빙글 돌더니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밥상을 엎으며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피로 얼룩진 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붉은 카펫 위로 민호의 피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피는 20년 전 밥상을 엎었을 때 튀었던 붉은 육개장 국물보다 훨씬 더 뜨겁고 진했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고 민호는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듯한 위태로운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연회장에서 휠체어에 실려 병원으로 온 박 회장은 산소호흡기까지 찰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은 불안정했고 70평생 재계의 거목으로 살아왔던 그의 강인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였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 살균 소독제의 차가운 냄새와 피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김 여사는 정신을 놓은 듯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흘린 피가 묻은 와이셔츠 조각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희는 죄가 없습니다. 20년 전에도 오늘도 왜 제 아들이 회장님 목숨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합니까? 그깟 돈이 뭐라고. 제발 저희 아들만 살려주세요. 그녀의 절규는 병원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고통은 지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갚기는커녕 2번이나 은인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신의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긴 수술 끝에 의사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주요 장기는 피했지만 칼날이 폐를 스쳐 출혈이 심했습니다. 회복까지 최소 몇 달은 걸릴 것이며 심한 충격으로 인해 환자가 삶의 의지를 잃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암울한 소견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박 회장은 비서에게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이 꼴을 보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 지금 당장 최동훈을 신문했던 경찰과 법무팀을 불러. 장면 6어둠의 설계가 폭로되다. 수술실 복도 한쪽에 마련된 임시조사실. 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의 법무팀장 김 변호사가 최동훈 사건의 전말을 보고했습니다. 우진, 즉 최동훈은 아버지 최 전무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독극물은 국과수 조사 결과 특정 식물에서 추출한 신경마비제 성분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섭취 1시간 후 자연스러운 심장마비로 위장하는 지능적인 독이었습니다. 냄새는 물론 일반적인 해독제도 소용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민호가 사전에 이를 감지한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본부장님의 감각이 아니었다면 1시간 뒤 회장님은 편안한 미소를 띤 채 돌아가신 것으로 처리되었을 겁니다. 이어서 민호에게 씌워졌던 리베이트 누명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습니다. 최동훈은 아버지 최 전무가 과거 비자금으로 빼돌려 은닉했던 해외 계좌의 돈을 역추적하여 마치 민호가 리베이트를 받은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했습니다. 동뭉치에서 민호의 지문이 나온 것은 최동훈이 평소 민호가 사용하는 결제판이나 펜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문을 채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민호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치밀한 설계였습니다. 보고를 듣던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혈육이라 믿었던 것들은 내 심장에 비수를 꽂으려 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는 온몸으로 나를 2번이나 지켰구나. 장면 7피로 쓴 최후의 결정. 민호가 의식을 회복한 다음 날. 그는 회장님의 건강부터 물었고 박 회장은 그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아들의 병상 곁에서 묵묵히 간호하고 있었지만 아들의 등을 가로지르는 깊은 상처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VIP 회의실에는 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고 그의 병색이 완연한 모습은 이사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글거리는 용광로처럼 강렬했습니다. 그는 탁자에 피 묻은 민호의 와이셔츠 사진과 독극물 보고서를 던져놓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사랑했던 혈육들의 배신이며 이 아이가 나에게 바친 충성입니다. 박 회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나의 모든 주식과 경영권을 강민호에게 승계할 것을 발표합니다. 이사회는 이를 추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박 회장의 발표에 이사들은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그룹 창업 초기부터 함께했던 박 회장의 조카 한 이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은인이라지만 파출부 아들에게 그룹의 명운을 맡기다니요. 그룹의 피와 전통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재벌가는 혈족 승계가 원칙입니다. 또 다른 이사들은 민호가 리베이트 누명을 썼던 이력을 거론하며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들의 반발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피가 중요한 것이라면 이 아이에게 칼을 꽂으려 했던 내 친족들은 무엇입니까? 내 전통은 충성심입니다. 이 아이는 내 회사를 그리고 나를 구했습니다. 리베이트 누명은 이미 무고함이 밝혀졌고 이 자리에 있는 김 변호사가 증언하듯이 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모든 사태에 대비해 강민호에게 주식증여 및 법적 권한 이양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의논할 사항이 아니라 공표할 명령입니다. 김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법적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강민호 본부장을 법적인 후계자로 지정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절차를 비밀리에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주식 이동과 증여세 납부까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이사들은 더 이상 법적으로 반발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민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잠든 민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이제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게 해주는구나. 나는 너에게 목숨뿐 아니라 내 평생의 짐까지 지워주는 못된 노인이구나. 하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민호는 잠결에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우시지 마세요. 민호의 그 한마디에 박 회장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20년 전 밥상을 엎던 그날부터 이어진 민호의 순수한 충성심이 마침내 박 회장의 메말랐던 마음에 통쾌한 해가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길 진정한 후계자를 얻었습니다. 박 회장의 이 결정은 재계와 언론을 뒤흔들었지만 대중은 열광했습니다. 돈보다 의리, 피보다 충성이라는 미담에 한국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이로써 민호는 모든 오명을 씻고 명실상부한 그룹의 수장이 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최전무 일가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기업을 노리던 모든 불순한 세력은 척결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가 밝혀진 통쾌한 결말이었습니다. 민호의 생명이 위협받는 극적인 순간을 이겨낸 후 그의 회복 과정은 기적과 같았습니다. 깊은 자상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과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등 뒤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삶의 목적과 충성의 가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영원한 훈장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박 회장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미 그룹의 모든 권한을 민호에게 위임한 뒤였고 그의 얼굴에는 긴 고통과 인생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화로움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침상 곁에 앉아 손을 잡자 박 회장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가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왔느냐, 민호야. 이 늙은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는구나.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너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아는 아이니 이 회사가 올바른 길로 갈 것이다. 고맙다. 박 회장은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와 작은 가문의 인장을 꺼냈습니다. 이 수첩에는 내가 그룹을 일구면서 지키려 했던 초심과 내 혈육들의 비리를 기록한 마지막 흔적이 담겨 있다. 이 기록을 통해 악을 심판하고 이 그룹을 진정한 국민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최전무와 그 아들,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이들 그들을 용서하지 마라. 용서는 내 몫이 아니다. 정의는 심판으로 완성되는 법이다. 박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얻어먹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엎었던 그 밥상 덕분에 나는 삶의 참된 의미를 알았다. 내가 나의 마지막 가족이다. 이 도장과 함께 너는 내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 약속해다오. 너의 그 깨끗한 손으로 이 회사를 맑게 다스리겠다고. 민호는 뜨거운 눈물과 함께 박 회장의 유언이 담긴 수첩과 가문의 인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반드시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그룹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부디 편안히 영면하십시오. 민호의 약속이 끝난 직후 박 회장은 평화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했던 거목의 마지막 순간은 친혈육이 아닌 의로운 청년의 품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 회장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으나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암투가 숨어 있었습니다. 상주 자리를 지키는 민호의 모습은 진심으로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박 회장의 자녀들은 겉으로만 검은 상복을 입었을 뿐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냉정한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유언장 개봉을 요구했습니다. 박 회장의 유언장에는 민호에게 모든 경영권과 재산의 대부분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자녀들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유언장은 조작된 거야. 파출부 아들에게 모든 걸 넘기다니. 이건 무효야. 그들은 민호가 병약한 아버지를 협박했거나 약물을 사용했을 것이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의 오랜 변호사이자 충신이었던 김 변호사는 담담하게 증명했습니다. 회장님은 수년 전부터 치밀하게 상속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주식 이동과 증여세 납부 절차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의지는 강민호 신임 회장에게 있습니다. 혈육들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철저히 분쇄되었고 민호의 승계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민호는 그룹의 새 회장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은 긴급 이사회 소집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민호의 모습은 20년 전 밥상을 엎던 겁먹은 꼬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젊은 총수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사회 의장과 박 회장의 사촌 등 반대파들은 여전히 민호의 취임을 인정하지 않는 듯 냉랭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강민호 회장, 우리는 당신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룹의 미래는 도덕성과 전통에 있습니다. 당신은 혈연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이사회는 당신의 승계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박 회장에게 받은 낡은 가죽 수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혈연의 정통성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그룹의 진정한 가치를 이어받았습니다. 이 수첩은 고 박 회장님께서 평생 숨겨온 그룹 내부의 치부와 부패의 상세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는 당신들이 주장하는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버렸던 모든 비리와 횡령이 낱낱이 담겨 있습니다. 민호는 수첩에 적힌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몇몇 핵심 임원들의 부정부패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최전무의 라인을 타고 그룹의 자금을 빼돌리고 최동훈의 범죄를 묵인했던 임원들의 이름이 호명되자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이들이 민호의 뒤에 박 회장의 그림자가 서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가차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기록에 적힌 모든 임직원을 즉시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부패한 돈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경영 목표는 정의의 구현이며 고 박 회장님의 유지대로 사람을 향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그룹의 새로운 전통이 될 것입니다. 민호의 명령은 즉각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그룹 내의 비리 세력들은 뿌리째 뽑혔습니다. 리베이트 누명을 씌우려 했던 최동훈은 살인 미수와 기업 비리 그리고 친족 살해 모해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 최고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민호에게 내가 이 회사를 가지는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절규했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그에게 영원히 속죄할 것을 명했습니다. 악인들의 비참한 몰락은 온 국민에게 통쾌하고 짜릿한 정의의 심판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정리된 후 민호는 어머니에게 준비했던 마지막 선물을 전했습니다. 최고급 저택은 물론 어머니의 명예와 봉사정신을 기리는 김여사 장학재단을 정식으로 출범시킨 것입니다. 장학재단 설립 후 첫 장학금 수여식은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귀빈들 앞에서 민호는 어머니를 직접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 단아한 한복 차림의 김 여사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십 년간 파출부로 살며 남의 눈치를 보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깊은 연륜과 인자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집을 쓸고 닦으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제 아들이 배운 가장 귀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마음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재단은 제 아들이 박 회장님께 받은 사랑을 사회에 되돌려드리는 통로입니다. 배고픔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이 어미가 평생 이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민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재벌 사모님들조차 넘볼 수 없는 명예와 존경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는 모습은 20년 전 밥상을 엎던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서사의 시작이었는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가난했던 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그 어머니의 헌신이 결국 승리한 감동적인 결말이었습니다. 민호가 이끄는 XX그룹은 의리로 세워진 기업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박 회장에게 받은 은혜를 온 세상에 베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 밥상을 엎었던 그 극적인 순간 이후로 강사는 2번, 3번 바뀌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강민호 회장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계를 이끄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파출부 아들 출신이라는 꼬리표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국민이 신뢰하는 지도자, 정도 경영의 대가, 그리고 청렴과 의리의 화신이라는 수식어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XX그룹은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벽하게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민호 회장의 경영 철학은 철저히 사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 회사 로비에 걸린 박 회장의 초상화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둘러싼 공기, 건물 내부의 미세한 흐름, 직원들의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과거 독살의 위협을 감지했던 그의 예민한 감각은 이제 그룹 내부에 숨어있는 사소한 비효율이나 비윤리적인 문제의 싹을 사전에 제거하는 강력한 자정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완벽한 수치와 논리가 담겨 있지만 이 제지 샘플에서는 미세하게 환경유해 물질의 냄새가 납니다. 즉시 원료 수급처를 교체하고 기존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십시오. 윤리기준 0.1%라도 미달하면 우리 회사는 그 이익을 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단호하고도 예리한 지시는 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던 과거의 부패 경영진들은 민호의 눈과 코앞에서는 감히 숨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직관 경영은 업계의 전설이 되었고 XX그룹은 가장 일하고 싶은 깨끗한 회사라는 타이틀을 획득했습니다. 민호 회장은 자신의 모든 성공을 은혜를 갚는 과정으로 여겼습니다. 그룹의 수익금 중 가장 많은 비율이 김여사 장학재단에 투자되었습니다. 재단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청소년 복지재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재단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배고픔과 서러움 속에서 꿈을 포기해야 했던 민호 자신의 고난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회장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인생 재건의 기회였습니다. 어머니 김 여사는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재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낡은 밀대와 걸레가 깨끗하게 닦여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험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민호 회장의 가장 강력한 정신적 지주이자 그룹의 살아있는 양심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엎었던 그 밥상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었다. 어머니는 민호 회장에게 늘 이 말을 되새겨 주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겸손과 박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의리를 통해 그룹을 운영했습니다. 수많은 성공과 영광 속에서도 민호 회장의 마음 한편에는 늘 박 회장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가 자리했습니다. 그는 매년 박 회장의 기일이 되면 반드시 홀로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직접 끓인 정성이 가득 담긴 육개장 한 그릇을 차려 올렸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독이 들어먹지 못했던 바로 그 음식이자 민호의 진심이 담긴 영원한 밥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젠 정말 아무도 감히 할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당신의 이름과 유지는 이 그룹 전체에 흐르는 깨끗한 피가 되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민호는 술잔을 올리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치 않았던 굳건한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그의 삶의 궤적은 너무나 완벽한 통쾌함과 정의를 구현했기에 박 회장의 친혈육들조차 이제는 감히 민호를 비난하거나 방해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초래한 비참한 결과를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의의 필연적인 실현이었습니다. 몇 년 후 민호 회장은 그룹의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박 회장의 옛 저택을 기증받아 XX그룹 창업 기념관으로 개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는 밥상이 엎어졌던 다이닝룸이었습니다. 그 다이닝룸은 어떤 화려한 전시품보다도 숭고한 침묵 속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직접 작은 청동 명판을 설치했습니다. 명판에는 박 회장의 자필로 쓰인 유훈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밥 한 그릇에 가한 생명을 구하고 한 기업의 역사를 바로잡았습니다. 마이너스 P는 욕심을 낳았으나 충성은 영원한 가치를 낳았습니다. 이 진실이 이 그룹의 영원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민호는 그 명판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삶을 관통했던 수많은 고난과 영광을 회상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쨍그랑 소리는 파여름이 아닌 새 시대를 알리는 축포였으며 파출부 아들이었던 자신의 운명을 뒤바꾼 해방의 징표였습니다. 그는 이제 회장이라는 거대한 왕관의 무게를 짊어진 채 받은 은혜를 온 세상에 베푸는 위대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회장의 일대기는 대한민국 사회의 출신 성분이 아닌 진심과 의리가 성공을 결정한다는 영원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배고픈 아이의 순수한 외침에서 시작된 가장 감동적이고 통쾌한 은혜 갚음의 완벽한 서사였습니다.